예, 2022년 10월 11일, 음력으로 9월 16일, 예, 임마누엘 칸트를 이어서, 오늘, 환구무의 학술은 215번째 강의로서 특집 7번째, 내용은, 해결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해결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글은 어, 네이버 지식백과에 해결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정치 철학 다시 보기로서 2016년 7월 10일 곽주혁 최장집 이런 분들이 적었던 위키미디어 커먼스에 있던 글을 제가 가져와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겔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칸트의 철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약으로서 해겔의 철학에 대한 평가는 늘 격려를 불러일으키는데 해겔식 역사 철학의 정치 철학적 규결이자 인륜적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인정투쟁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자기 실현의 조건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해겔은 그리스 비극을 좋아했는데 특히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은 도서관에서 책과 실험했던 김나우짐 시절부터 베를린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마니니 씨까지 그의 철학적 고민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해겔은 왜 그리스 비극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그 해겔이 그 비극의 내용을 도대체 어떤 철학적 사유로서 고민했는가에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티고네는 첫 출세작인 정신현상학에서도 학자적 성숙교의 정치 철학적 사유가 집약된 법철학에서도 등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지 이후에 가장 뛰어난 미학수로도 간주되는 미학 강의에서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해겔의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전환되었지만 흥미롭게도 동일한 모순이 가장 숭고한 예술작품 중에 하나가 되고 시대를 초월해 모든 측면에서 가장 탁월한 예술작품인 안티고네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죠. 이 비극 속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다 이거죠. 국가의 공적인 법, 내면적인 가족 사랑과 형제에 대한 의무와 대립하고 여성으로서의 안티고네의 가혹한 여성으로서 안티고네는 가족의 이해를 남성으로 그려오는 공동체의 행복을 자신의 파토스로 갖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겔은 소포클레스가 말하는 말하고자 했던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대립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에게 그리스 비극이 전달하고자 했던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공포와 여민은 없고 대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판단, 기준을 가진 주인공들의 충돌, 즉 안티고네의 가족이라는 가치와 크레온의 국가라는 가치가 대립함으로써 겪게 되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제시된다 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들도 각자의 인륜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행동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각 관객들은 감성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적 가치를 찾는 화해로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겔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된 자기만의 이해를 통해 근대 사회 개혁의 정통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 우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홉스와 같이 자기
보존의 이기적 욕망에서 찾지 않고 각자가 갖는 인륜적 삶을 인정받으려는 도덕적 충돌에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거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인간이 이기적 욕망에서 찾지가 않고 각자가 갖는 인륜적 삶을 인정받으려는 도덕적 충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또한 해겔은 개인의 자율성의 바탕을 둔 칸트의 도덕성을 사회적 관념을 통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책무자 자유의 실현인 인륜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완하였다 이거죠.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절대적인 구원이자 윤리적 총체로서 재조명받게 되었다 이죠. 자, 칸트의 주관주의 이렇게 해서 해겔은 고대 그리스 비교된 자기만의 이해를 통해 근대 사회 개혁의 전통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는데 우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홉스와 같이 자기 보존의 이기적 욕망에서 찾지 않고 각자가 갖는 인륜적인 삶을 인정받은 도덕적 충돌에서 비롯된 것을 이해했는데 또한 해겔은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칸트의 도덕성을 사회관계를 통해 정립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책무자 자유의 실현인 인륜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완하였다 이거죠. 이 과정을 통해 근대 국가는 절대 정신의 구현이자 윤리적 총체로서 재정받게 됐다 이거죠. 자, 해겔은 칸트가 자연적 존재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로부터 지식의 근본적 원리를 도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초인간적인 신이나 대상으로서의 자연으로부터 객관의 지식을 찾았던 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주관성의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지식을 역설했던 칸트의 관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거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면은 해겔은 칸트가 사물과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사물의 본질을 인식이 가능한 것에 국한함으로써 객관적 지식을 주관적 판단의 형식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겔 자신은 지식이 사물의 본질과 일치하는 진정 객관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칸트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해겔이 의도하는 바는 선언적인 지식과 요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칸트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해겔이 의도하는 바는 선언적 지식과 대상으로서의 사물의 구분에 내재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목적하는 바는 초인간적인 신 또는 초월적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지식의 궁극적인 근본을 찾아야 했던 전통적인 행위상의 요구를 완전히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는 선언적인 지식이 결과적으로 경험된 바에 제한되는 주관주의의 근원적인 한계를 넘어서 절대적 진리의 근원적인 절대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와 해겔의 차이는 법과 행벌에 대한 각자의 지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두 사상가가 모두 인간의 자율적 의지의 기초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법의 예방적 측면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칸트는 살인죄를 관해서만큼은 응보의 적용을 고수하고 동일한 명령에서 사형 제도를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을 명령하거나 또는 살인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든지 사형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적 권위라는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정의가 선언적 원리에 기반을 둔
보편적 법칙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인륜 공동체. 그래서 해결에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시원이며 외부 질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매개로 하여 보편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대자적이라는 것이죠. 즉 존재로서 절대자는 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절대자의 정신은 자기를 부정해서 타자화하고 이 타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주체로 합일되는 의식의 반복적 운동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진리인 총합이고, 이런 총체적인 진리는 의식이 대상을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암의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총체적 진리는 의식이 대상을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암으로서 수정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경험되며, 의식이 마침내 포착한 자기 스스로의 본질자적 절대자의 정신에 대한 학문이 곧 절대적 진리 또는 절대지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